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3주차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차 학습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인데, 우리가 그 1주차에는 소득세 기본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을 배웠고,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소득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래서 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자, 그 중에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종합소득은 무엇이냐? 바로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이러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이 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바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 6가지 소득 중에서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다 그러면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구분, 그러니까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즉 소득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은 언제 수입이 인식이 되는지, 자, 그리고 금융소득 과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금융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보면, 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상품을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은 어떤 게 있냐? 자, 은행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업, 금융투자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수신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수신상품은 원본의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금, 적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업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은 보험상품이죠. 자, 그래서 뭐 보험상품도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죠. 자, 그래서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보험 원금의 이자를 받는 것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장래에 이렇게 위험 발생에 따른 그 보상을 약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안보험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보험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험업에서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 같은 경우는 뭐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투자업에서 그러니까 뭐 증권사 같은 경우죠. 금융투자업에서 취급하는 이 상품을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은 원본 또는 원본을 초과하거나 또는 원본을 침해하는 원본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하는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융투자 상품에는 결국 뭐 주식이라든지 상장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금융상품을 보유하는 단계와 처분하는 단계로 나누어 보면,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수신상품, 보험상품을 이자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 또는 저축성보험을 통해서 받는 이자, 자, 이런 것들을 이자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투자상품, 내가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그 주식 보유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그런 배당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두 가지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죠. 자,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인 주식, 즉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상장 주식, 자, 상장 주식이라는 건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해서 거래가 자유로운 주식을 상장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장 주식 또는 비상장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자, 그것을
금융투자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계속 과세가 이루어져 있고, 자, 이 상장 주식에 대한, 즉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세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금융기관은 수신 상품을 취급을 하는데 이게 예금일 거고, 이 예금을 보유하면 이자를 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취급을 하는데 이게 저축성 보험이다. 보유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을 거고, 뭐 금융투자 상품은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 보유 기간 동안 뭐 배당을 받을 거고, 뭐 채권을 보유 기간 동안 뭐 이자를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파생 상품, 금융투자 파생 상품, 뭐 선물이나 수합 옵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선물 수합 옵션이 뭔지는 제가 다 설명을 하기는 그러니까 이 뭐 파생 상품은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해서 받는 이익,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이렇게 이자라든지 뭐 이익이라든지 분배금 이런 것들은 이자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한 이익 배당소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투자 상품의 처분은 양도차익으로 보는데 현재 대부분 비과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 일부 주식에 한해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즉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경우, 그 다음에 상장 주식 중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대주주란 바로 지분율, 주권상장법인 1%, 코스닥상장은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그래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 이상에 상당하는 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대주주가 상장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 그것을 바로 그 양도소득을 바로 양도차익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는데, 자, 이렇게 대부분 비과세 되던 이 상장 주식,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은 결국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바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 또는 상장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던 것을 바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해서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현재 상장 주식 중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즉 지분율 1%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주주가 상장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상장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죠.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2023년부터 비과세되던 소액주주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상장 주식 뭐 거래를 해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세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거래세입니다. 즉 주식을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통 뭐 이자소득, 현행 이자소득으로 보던 것도 이제 2023년 이후에 이자소득으로 보죠. 자, 여기에 뭐 파생결합 산채 이익도 뭐 이자소득으로 보는 거고. 자, 지금 현재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자, 이 이익이라든지 잉여업 분배,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배당 분배는 뭐 2023년부터도 배당소득으로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채권양도 환매, 그 다음에 뭐 ELS, ETN, 자, 이런 것들이 현재 배당소득이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가겠다는 거고, 자, 파생상품 결의 사채 이자가 현행 배당소득으로 되어 있지만 이자소득으로 2023년부터 과세가 이루어지겠다는 거고, 자, 출자 공동사업자 이익, 출자 공동사업자 이익은 뭐냐? 다음 시간에 사업소득 때 학습을 할 건데,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자, 쉽게 얘기하면 동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서로 자금을 출자를 해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를 하는데,
사업에 공동으로 영위하지 않고 출자금만 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출자금만 되는 이 출자금만 되는 사람에 대해서 공동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 운영자들이 그 공동사업을 영위해서 발생된 이익을 일정 부분을 바로 이렇게 출자, 즉 공동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지만 출자를 한 자에게 이익을 분배해 주죠. 이것을 바로 배당소득으로 봐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2023년부터 뭐 주식 양도라든지 채권 양도라든지 뭐 이런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자, 현재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상장 주식 등 파생 결합증권 이익, 파생 상품 소득 다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자, 이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라든지 채권 양도소득이라든지 집합투자기구의 상장주식 양도라든지 뭐 주식형 ETF 양도소득이라든지 뭐 파생결합증권 ELS, DLS 양도소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현재 다 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가 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몽땅 이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으로 봐서 모두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 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냐? 자, 바로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 즉 금융소득 금액과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한 게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소득 금액의 산정 방법은 다 똑같은데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자 소득 금액은 바로 총수익 금액 자체가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고 연 이자율이 2%다. 그러면 이자 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1억 원 곱하기 2% 하면 200원이고 이자 소득 금액은 바로 총수익 금액이 되기 때문에 바로 200만 원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도 필요경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소득 금액도 총수익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 소득은 그 자체 총수익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자, 다만 이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되고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렇게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 배당 가산액을 더합니다. 자, 이러한 배당 가산액을 그로스업 금액 또는 귀속법인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당소득 금액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다.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더합니다. 배당가산액이 얼마냐? 바로 총수익 금액의 11%를 더하는 거죠. 자, 왜 더하냐? 바로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법인이 소득이 발생이 되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한번 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득에 대해서 주주인 개인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이 개인에게도 바로 배당소득으로 봐서 배당받은 금액을 총수익 금액으로 보고 그 총수익 금액은 배당소득 금액으로 봐서 바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배당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 주주인 경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두 번 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한 것으로서 배당세액공제 제도, 그루스업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가산액을 배당 소득금액에서 합산을 해주는 거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A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 법인세로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법인세로 과세하지 않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 자, 이것을 세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전소득을 그대로 개인주주에게 배당을 해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금으로 봐서 배당소득만 과세하면 이중으로 과세가 된 게 아니고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바로 주주 단계인 개인 주주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으로써 한 번만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죠. 자, 법인세 10% 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자, 이것을 세후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법인에서는 그 세전소득에서 법인세 2억 이하 10%를 뺀 그 금액이 세후소득이고, 이 세후소득을 배당을 해주는 거죠. 세후소득을 배당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마치 A법인이 세전소득을 그대로 배당을 해서 개인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효과와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세후소득을 일단 세전소득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돌리냐? 바로 이 세후소득에서 법인세 10% 과세된 부분을 더하면 세전소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후소득에서 배당 가산액을 더하면 세전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배당 가산액은 뭐냐? 바로 이 세전소득의 10%를 더한 금액이 바로 배당 가산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후소득에서 법인세를 더한 것을 세전소득이 되는 거고, 이 법인세가 바로 배당 가산액이 되기 때문에 세후소득을 배당 가산액으로 더하면 세전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전소득을 그대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후소득에서 배당가산액을 더하면 세전소득을 그대로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세전소득을 배당받아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을 해서 산출세액을 산정을 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바로 법인세, 법인에서 과세된 이 법인세 자체를 배당세액공제로 차감을 해주면 바로 이중과세가 개인에게 한 번만 과세가 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전소득을 개인한테 과세를 해서 개인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과세되는 그런 효과와 똑같은 효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법인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개인 단계 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 단계에서 또 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바로 세후소득에 대해서 배당가산액을 더해 주어서 세전소득으로 전환하고, 이 배당가산액은 바로 법인세 10%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에 대해서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이 배당가산액 자체가 법인세이기 때문에 이 배당가산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해주면 결국 이중과세가 조정되고, 법인 단계에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개인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그러한 동일한 효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은 결국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논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법인소득, 즉 세전소득을 배당받음으로써 법인세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중과세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을 제외한 소득, 즉 세후소득으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 논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후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고 바로 소득세만 과세되는 효과와 동일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전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세후소득 곱하기 A, 자, 이것을 우리가 배당 가산율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 A의 배당 가산율은 결국 세전소득을 세후소득으로 나누면 배당 가산율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전소득이 1,000원이고 법인세율이 10%, 자, 2억 이하 법인세율이 10%니까 법인세율 10%, 그러면 법인세가 100원이 되겠죠. 자, 세전소득 1,000원에 법인세율 10%니까 10% 곱하면 법인세가 100원이 되는 거고, 결국 세후소득은 9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당가산율 A를 계산을 해보면 세전소득 1,000원에서 세후소득 900원을 나누면 1.111 해서 1.111로 무한대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1,000원의 세전소득은 900원의 세후소득 곱하기 1.1111 계속 가면 1,000원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자, 이것을 배당 가산율이라고 하고, 자, 이것을 이제 그 1.11을 나누어서 바로 이렇게 산정하는 거죠. 자, 1,000원의 세전소득을 900원의 세후소득 더하기 바로 이 1을 900원으로 놓고 900원 곱하기 0.11
하게 되면 이게 세전소득 1000원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후소득 900원에 0.1111 더하는 곱하는 자 이것을 바로 배당 가산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전소득은 세후소득 플러스 세후소득 곱하기 11%입니다. 자, 이것을 배당 가산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렇게 1000원은 900원 더하기 900원 곱하기 11% 하면 990원이겠죠. 자, 그러면 결국 1원의 단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1원의 단수 차이는 바로 0.111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단수 차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은 무시하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배당가산율 이 귀속법인세의 11%는 바로 법인세가 법인의 소득, 즉 법인세는 무조건 10%만 10%로 과세된다는 전제하에 배당가산율, 즉 귀속법인세율을 계산 11%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현행 법인세율은 10%짜리도 있고 20%짜리. 자,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 그 다음에 일정 금액 넘어가면 22%, 그 다음에 최대 25%까지 법인세율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법인세율인 10%를 기준으로 귀속법인세를 산정을 해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 수익 금액에서 이 배당 수익 금액은 결국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바로 귀속법인세 즉 배당 가산액을 더하는데 배당 가산액은 바로 귀속 배당 수익 금액의 11%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이 배당 소득 금액에서 다른 종합 소득 금액이 있다,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이런 게 있다 합치면 종합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세율 6%에서 45%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 거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빼주고 이제 바로 배당세액공제 즉 배당가산의 귀속법인세 배당수익금액의 11%를 배당세액공제로 차감을 해주면 이제 결정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과세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 소득세 과세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가산액, 즉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일 걸. 당연하죠.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외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됐을 거기 때문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고 바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 즉 내국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이고 자, 두 번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일 것. 당연하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당연한 겁니다. 법인세가 과세돼야 그 다음에 주주단계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성립이 되는 거지. 법인세 자체가 과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 3번 요건이 있는데 이 3번 요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겠다고 세법에서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100%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다. 그 일부에 대해서 해주는 이유는 바로 소득,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어서 소득세 기본세율, 즉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배당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조정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자, 만약에 4천만 원이다. 배당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서 종결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되는 부분, 즉 4천만 원에서 분리과세 2천만 원
14%, 그러니까 14%가 되는 부분, 즉 배당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뭐 14%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14%로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한, 즉 4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되는 구간, 나머지 구간, 즉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기본세율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가산액을 통한 이중과세 조정, 즉 배당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은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중과세의 일부만 해소되는 거죠. 그것도 왜 그러냐? 바로 배당가산액은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바로 이 요건 3번 때문에 그런 거죠. 종합과세되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고 금융소득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학습을 하겠지만 2천만 원을 초과되면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전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세율을 적용할 때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4%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즉 배당가산액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바로 2천만 원 원천징수세율 적용이 초과되는, 즉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 즉 기본세율,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배당가산액을 적용을 해서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 계산까지 받고 그러면 이제 이자소득의 범위, 그 다음에 배당소득의 범위, 즉 이자소득은 무엇이고 배당소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